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날이 다가왔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명절을 맞아 저희 집에 모인 내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조금 전엔 다 같이 둘러앉아 만두도 빚었답니다. 큰아이는 자신의 성격만큼 깔끔한 만두를, 활발한 둘째는 큼직한 만두를, 셋째는 예쁜 얼굴만큼이나 예쁜 만두를, 그리고 막내는 막내답게 작고 귀여운 만두를 만들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흐뭇하기 짝이 없더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훌쩍 커서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어른이 되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네 아이들 중 셋째와 막내는 제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분명히 제 자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되네요. 일단 저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9살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가족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를 죽게 한 건 바로 아버지라는 걸 말이죠.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바람둥이셨습니다. 틈만 나면 총각인 척하고 나가서 젊은 아가씨들과 즐겁게 노셨죠. 그럴 때마다 속은 여자들이 저희 집에 와서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다방 마담이 아버지의 애인이라며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답니다. 그 마담은 뻔뻔하게 엄마에게 아버지와 이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당연히 엄마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갔겠죠. 아니, 썩다 못해 완전히 가루가 되었을 겁니다. 엄마의 친구들은 아버지와 이혼하라고 권유했지만 엄마는 저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막 나가셨죠. 엄마가 그저 참고 있으니 더 쉽게 보였던 거예요. 저런 여편네 하나 있는 게 저 모양인데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어느 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 허름한 차림을 한 엄마를 보고는 혀를 차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벙어리냐?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 좀 해. 재미없어, 옥석 같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엄마는 그저 참으실 뿐이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그 수모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엄마는 그저 홀로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기만 하신 게 문제였던 걸까요? 엄마는 어느 날부터 자주 헛구역질을 하시더니 곧 피를 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저는 엄마와 시장에 갔었는데 갑자기 붕어빵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붕어빵을 사달라고 졸랐죠. 엄마, 나 붕어빵 먹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달래시며 조금 있다가 저녁 먹을 건데 간식 먹으면 밥 못 먹잖아. 다음에 먹자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나 붕어빵 먹고 싶어 하고 계속 졸랐죠. 결국 엄마는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붕어빵을 사주셨어요. 그 대신 이따가 저녁도 많이 먹어야. 네. 엄마는 제가 붕어빵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기침을 하시더니 그 순간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셨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가셨죠. 병원에서 엄마는 위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어요. 엄마는 급히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늦은 시기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피를 토하셨고 몇 번이나 혼자 힘들게 버티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착잡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자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불쌍해서 어쩌니? 의사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떠나면 우리 딸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는 마치 바스라질 것 같은 파리한 몸으로 무릎까지 꿇고 의사 선생님께 간절히 매달리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엄마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며 말하셨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제발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네? 수술할게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선생님,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죠. 엄마는 그 말을 들으시고 기운이 빠지셨는지 그만 힘없이 쓰러지셨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신 엄마는 힘겹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저녁은 먹었어? 저는 울며 대답했죠. 아니요, 엄마.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엄마는 힘이 드셨는지 눈을 감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밥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나가서 붕어빵이라도 사다 줘야 하는데.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눈 좀 떠봐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엄마만 부르며 끝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고, 엄마는 제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 저를 본 아버지는 그저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가셨습니다. 그만 울어. 듣기 싫어 죽겠어. 지 애미랑 청승 맞은 것까지 닮았네.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저는 슬픔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허망하게 떠나보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버지는 새 부인을 들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끔찍한 악몽이 시작됐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틈도 없이 새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고, 새 엄마는 동생들과 저를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은 따뜻한 밥을 먹고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설거지며 빨래 등 모든 집안일을 떠맡아 마치 식모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계셨냐고요? 네,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는 새 엄마보다 더 저를 멸시하고 구박하셨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의 비수처럼 박힌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 엄마의 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모가 되는 사람이 딸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 딸은 저를 무시하면서 제 물건들을 막 뒤적거리며 만지기 시작했죠. 이거 내 거야. 만지지 마. 저는 그렇게 말렸지만 그 아이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했죠. 되게 치사하게 군다. 너 어차피 이 집 딸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자 그 아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 또 말해야 돼. 너 이 집 딸 아니잖아. 두고 봐.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줄 거야. 저는 울며 씩씩거리면서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보고 이 집 딸이 아니래요. 저는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크게 혼내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정이 없는 아버지라도 자기 딸이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수진, 별것도 아닌 걸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냉정한 반응에 저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우, 저리 비켜. 귀찮게 하지 마.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휙 밀쳐버리시고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뒤에서는 새엄마와 사촌 여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 봐, 두고 보라며. 이게 다야? 웃겨. 정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창피해서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깜깜한 밤이 되도록 집 앞 놀이터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찾으러 나오지 않더군요. 그날 저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그저 같이 살기만 할 뿐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죠.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요. 학교를 다니면서 소풍도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새 엄마는 늘 이렇게 말했죠. 소풍? 그럴 돈이 어디 있니?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가고 싶으면 내 아버지한테 말해봐. 물론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새 엄마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면 이제 돈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내 동생들 학비며 우리 5 식구 생활비며 그게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대학은 무슨 꿈도 꾸지 마. 그래서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포기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동네 세탁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번은 서툴게 다리미질을 하다가 손을 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손은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가족들은 그 손을 보고도 아무런 관심도 걱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쓸쓸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했습니다. 저기요, 화상 연고랑 밴드 좀 주세요. 약사님은 제 손을 보시고 놀라셨죠. 어머, 손 많이 아프시겠어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약사는 제 다친 손을 보더니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호들갑을 떠는 목소리에 약국에 먼저 와 있던 다른 손님이 저를 돌아보더군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 세탁소에 가끔 들르곤 하던 방앗간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제 손을 번갈아 보더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어쩐지 창피해져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얼른 약만 받아서 도망치듯 약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날 아침상에는 제 떡국만 준비되어 있지 않더군요. 제 앞에 놓인 것은 그저 흰밥과 김 그리고 김치뿐이었습니다. 새 엄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만들다 보니 떡국이 모자라네. 수진이 너는 그냥 밥 먹어도 괜찮지.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하호 웃으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식사를 마쳤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엔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서러운 마음을 삭혔죠. 이런 일들에 이제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때때로 제 마음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문득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지더군요. 엄마 나만 남겨두고 왜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에 가버렸어? 그렇게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수진씨.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일전에 만난 방앗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제가 쭈뼛거리며 웃자 그 남자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기 앞에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수진 씨잖아요. 저 거기 몇 번 갔었는데 혹시 모르세요? 알아요? 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제 앞에 털썩 앉더니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설날인데 왜 혼자 밖에 나와서 이러고 계세요?
그냥 모바람 쐬러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손 다치신 거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예쁜 손 다치시면 안 되죠. 그 남자는 그렇게 낯간지러운 말을 참 쉽게도 했습니다. 저는 어색해서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자는 또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설날인데 떡국은 드셨어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러자 그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니, 설날인데 떡국을 안 드시면 어떡해요? 저 좀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덥석 잡고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그 남자의 손에 이끌려 걸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이 남자가 일하는 방앗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기막히게 맛있는 떡을 잔뜩 만들었거든요. 수진 씨도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이 남자는 그러면서 제 손에 따끈한 떡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따뜻한 온기가 꼭 생전에 저희 엄마 손 같아서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떡을 움켜쥐고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저를 보면서 남자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남자에게 제 사정과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해주었고, 남자는 그저 가만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 안다는 듯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주며 말이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고아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큰아빠 밑에서 이렇게 방앗간 일 배우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수진 씨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잘 알아요. 괜찮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수진 씨를 제가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얼마 뒤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엄마 아버지는 저에게 딱 100만 원을 줄 테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마치 귀찮은 짐짝을 처리하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그런 가족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남편이 어렸을 때 살던 동네로 내려가 작은 떡집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떡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인지 다행히 떡집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리고 토끼 같은 딸과 아들까지 차례로 태어나주며 저는 무척이나 기쁜 날들을 보냈죠. 엄마를 잃은 뒤로 늘 외로웠던 저는 그제야 삶의 안정을 찾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저는 저희 셋째 아이와 막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네요. 그날은 이맘때쯤, 그러니까 설날 당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명절이라고 해서 딱히 친척 집에 가거나 하지 않고 저희 네 식구끼리만 조촐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가봐야 천덕꾸러기 신세이기만 할 것 애초에 가질 않았죠. 그날 아침도 저희 네 식구끼리만 단촐하게 모여서 떡만둣국을 끓여 먹으며 벌써 또 한 살을 먹었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것만으로도 저희 네 식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갑자기 아이들에게 줄 세뱃돈을 가게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을 미리 인출해 두었었는데 글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던 것이죠. 다행히 저희 집과 가게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건망증을 탓하며 급히 가게로 향했습니다. 명절이라서 다들 가족끼리 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인지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죠. 얼마 뒤 저 앞에 저희 떡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웬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네에서 거지 남매로 유명한 아이들이더군요. 이 아이들은 몇 년 전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할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추운데 왜 여기 앉아 있어? 떡 사러 왔니? 그러자 아이들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설날이라서 할머니 떡국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제게 내밀더군요. 저기 죄송한데 떡을 많이 살 돈 없어서 이만큼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어렸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고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는 봉지에 가래떡을 한 엄큼 싸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봉지에 떡이 가득 쌓이자 우아하며 눈을 휘둥그렇게 뜨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안쓰럽게 쳐다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그런데 너희 떡국 끓일 줄 알아? 그러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알 리가 없겠죠. 아이들은 고작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되어 보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을 해본 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있잖아 너희들 아줌마 좀 도와줄래? 착한 아이들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줌마가 아침에 모르고 떡국을 너무 많이 끓여서 말이야. 너희가 조금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주면 더 좋고 저는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고 그 사이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문자를 보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얼떨결에 저희 집에 오게 되었죠. 현관문을 열자 남편과 저희 아들 딸은 웃으면서 처음 보는 아이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냄비에 떡만두국을 가득 담아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주머니에 작은 세뱃돈도 넣어주었죠. 아이들은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며 허리를 꾹뻑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상의도 없이 아까 낮에 그 아이들 데려와서 놀랐지. 그런데 그 아이들은 보는데 꼭 어렸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사랑만 받아도 모자란 나이에 다른 사람들 눈치나 보고 그러자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잘했어. 사실 나도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 아이들 몇 번 봤어. 시장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걔들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애들 엄마는 혼자서 아이들 키우기 힘드니까 야반도 재버리고 그렇게 여기 혼자 사시던 할머니 집에 오게 된 거지. 안 됐어. 참나도 어렸을 때 내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었는데 당신이 먼저 나서주니 고맙네. 그럼 우리 가끔 그 아이들 보이면 떡 좀 챙겨주고 그러자. 그래 당신도 나도 어렸을 때 힘들었잖아. 관심도 고팠고 우리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아이들 있으면 도와주자. 저희 부부는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시장에서 예쁜 옷을 여러 벌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시 마주치기를 기다렸죠. 다행히 저희 떡집은 학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이들은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꾹뻑 숙였습니다. 잠깐 아줌마 가게에 들어왔다. 가지 않을래?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준비해 두었던 옷을 건넸습니다. 그때 아줌마 떡국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 마음에 들면 좋겠다. 아이들은 옷을 꺼내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기쁘게 웃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고도 쭈뼛거렸고 그런 모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줌마는 말이야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 아줌마가 좋아서 주는 거니까 받아도 돼. 아이들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눈에 눈물이 고여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또 허리를 꾹뻑 숙였습니다. 새 옷을 들고 기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작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이돌을 마주칠 때마다 김밥이며 떡, 빵 같은 것들을 지워주기도 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도 새로 사주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할머니께서 저희 떡집에 오셨더군요. 애기 엄마, 우리 애들 챙겨준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께서는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유, 별것도 아닌데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애들 보면 저 어렸을 때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구먼, 애기 엄마도 그 힘든 세월 이겨내느라 고생 많이 했겠어. 그래도 이렇게 성품 좋게 잘 자랐으니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마음 놓으셨겠네. 저기 이건 별것 아니고 할머니께서는 품에 소중히 안고 계시던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붕어빵이 들어있었죠.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퍼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애기 엄마 왜 그래? 할머니께서는 갑자기 오는 저를 보고 당황해 하셨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저 어렸을 때 붕어빵을 참 좋아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한테 마지막으로 붕어빵 사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저는 차마 말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어쩌면 저희는 서로를 그렇게 치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들과 인연을 맺은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의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사회인들이 되어 있었죠. 저희 첫째와 둘째는 서울로 상경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셋째와 넷째는 고아 남매라고 불렸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은 멋진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뻤던 저희 셋째는 유명한 미용사가 되어 돈을 아주 잘 벌고 있고 막내는 해산물 포차를 작게 차렸다가 대박이 나서 동네 손님들을 죄다 단골로 만들었답니다. 내 아이들 모두 서로를 그렇게 친형제 자매로 여기고 항상 아끼고 보살펴 주었죠. 그렇게 저희 6 식구는 다복하게 생활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행복은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것이더군요. 그날 저는 추운 날씨 탓인지 장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 감기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됐어요. 약 먹고 좀 자면 돼. 그런 저를 걱정스럽게 보던 남편은 따뜻한 차라도 마시라며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죠. 저는 그렇게 남편이 준비해준 차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저희 엄마가 나오시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이것이 꿈이라는 것도 잊고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냉정하게 떼어놓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엄마는 이번에는 무서울 정도로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정신 차려 조수진. 저는 엄마의 고함에 깜짝 놀랐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 안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저는 깜짝 놀라서 옆에 누워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집에 불이 났나 봐, 여보.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데리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은 이미 엄청난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저는 남편의 겨드랑이 사이에 제 팔을 집어넣고 남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은 성인 남자를 여자 혼자 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몇 번이나 남편을 놓치고 나서야 저는 겨우 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고 곧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을 찾았죠. 아빠는 그러자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셔서 저희 첫째 송이는 힘겹게 말을 시작했지만 차마 끝내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송이를 붙잡고 울었죠. 연기를 너무 마시셔서 그래서 송이야, 너희 아빠 괜찮으신 거지? 응, 지금은 치료받고 괜찮아지셨지? 울지만 말고 대답을 좀 해봐. 송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셋째가 대신 말을 하더군요. 아저씨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막내는 저를 끌어안고 달랬습니다. 아줌마 아직 이러시면 안 돼요. 아줌마도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막내에게 안겨 오열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구하지 못해서 그래, 아무 쓸모없는 몸뚱아리, 힘이 없어서 너희들 아빠를 제대로 빨리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 다 내 탓이야. 내 탓. 저는 그대로 혼절해버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소방서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오래된 전기포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가슴을 쥐어 뜯었죠. 그날 내가 기침을 많이 했거든. 너희 아빠가 나 먹을 차를 끓인다고 전기포트를 썼는데 정말 다 나 때문이었어. 나 때문에 그 착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저는 그 뒤로 말문을 닫았습니다. 나에게 더 없는 빚이자 위로였던 사람 남편을 잃고 저는 제정신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을 저는 정신을 놓은 채 살았답니다. 저희 아이들은 넷이 번갈아가며 병실로 찾아와 저를 간호했죠. 그래도 저희 병세에는 차도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첫째 송이가 병실에 찾아와 제 옷을 갈아입히더니 저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까맣게 불타 있어야 할 저희 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 처음 보는 예쁜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하다는 얼굴을 하고 송이를 쳐다봤죠. 송이는 그저 웃으며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을 열자 그 안에는 저희 가족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전시관에라도 온 듯이 그곳에는 생전의 남편과 저희 식구들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죠. 잠시 후 저희 아이들이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깜짝 놀랐죠. 제가 어리둥절해 있자 송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넷이 돈 모아서 새로 집을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셋째 지아의 도움이 제일 컸지. 그리고 이 그림들은 우리 막내가 아는 화가 선생님께 부탁해서 그려온 것들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6개월 만에 내뱉은 말이었죠. 그러자 아이들은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엄마, 이제 됐다. 엄마, 말문 트였으니까 이제 됐어. 엄마, 이제 그만 자책해요. 아빠 그렇게 된 거 엄마 탓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아빠도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시지 못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저희 5 식구는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회사를 다니느라 자주 집에 올 수는 없지만 틈나는 대로 저희 집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답니다. 저희 셋째와 막내는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겐 더 없는 기적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있을 저희 엄마와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킹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거기서 윤서방 만났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떡도 맛있게 잘 만드니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봐.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엄마가 잘 돌봐줘요. 그리고 여보 잘 가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보내서 너무 미안해.
거기선 아프지 말고 나는 여기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주 내 꿈속에 찾아와주고 알았지.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 건강해야 해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추억 많이 만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